500년을 버틴 나라가 있습니다. 칼로 세운 왕조였지만 글로 나라를 다스렸고 왕이 있었지만 사상이 더 강했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 임금이 있었고 당파 싸움으로 또 스스로 무너진 정치도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찬란했을까요? 그리고 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 나라의 탄생과 전성기, 몰락까지 지금부터 조선 500년의 모든 흐름을 단 3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88년 위화도의 바람이 역사를 바꿨다. 한 장군이 칼을 거꾸로 쥐는 순간 고려는 저물고 조선은 태동했다. 고려 말 나라는 이미 깊은 병에 걸려 있었다. 권문세족은 백성의 피를 짜내었고 불교의 타락은 신앙의 틀을 무너뜨렸다. 가난과 부패 그리고 절망이 나라의 공기를 짙은 혼탁으로 물들였다. 그때 한 장군이 결단을 내린다. 이름 이성계. 명나라와의 전쟁을 명받았지만 그는 명분 없는 전쟁을 거부했다. 위화도에서 그는 칼끝을 돌린다. 역사는 그날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 조선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이성계와 새 시대를 꿈꾸던 사대부들은 무너진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려 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힘으로가 아니라 도로서 나라를 세운다. 그들 곁엔 한 사람이 있었다. 사상가이자 개혁가 정도전. 그는 말했다. 임금은 백성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 1392년 고려의 마지막 왕이 퇴위하고 새로운 왕조가 열린다. 이름 조선. 옛 이름을 부활시킨 새로운 나라. 그 이름에는 새 아침의 뜻이 담겨 있었다. 조선의 첫걸음은 사상에서 출발했다. 불교 중심의 세상을 뒤로하고 성리학의 질서가 새로운 국가의 기초가 되었다. 사찰의 종소리는 멎고 대신 학문과 예학의 울림이 나라를 채웠다.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 모두가 도리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했다.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다. 정도전은 말한다. 산은 북악으로 왕궁을 지탱하고 물은 한강으로 백성을 품으리라. 그렇게 경복궁이 세워졌다. 그 중심에 새 나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의 시작은 피로 물들었다. 1398년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 이방원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정도전은 쓰러지고 왕조는 첩 피바람을 맞는다. 그러나 그 피로 조선의 권력 구조는 더욱 단단해졌다. 왕은 강해졌고 제도는 공고해졌다. 태종 이방원은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사병을 없애고 군권을 왕에게 집중시키며 호적과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든다. 그리고 토지 개혁, 과전법. 이 법은 말했다.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다. 그날 이후 조선은 왕 중심의 관료 국가로 재탄생했다. 육조 체제가 세워지고 행정은 명확해졌다. 이조, 호조, 예조, 경조, 형조, 공조. 모든 명령과 보고는 왕에게 직결되었다. 그 체계는 500년 동안 변함없이 조선을 지탱했다. 백성의 삶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부패한 세금은 줄고 농사에 관한 책들이 편찬되며 실질적인 백성의 삶이 정치의 고려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 가문이 아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과거제를 통한 인재 등용, 성균관과 향교의 설립으로 만들어진 유교 질서는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다. 이 모든 준비가 훗날 세종대왕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승치기 이전에 조선은 이미 그 방향을 정했다. 그 방향은 분명했다. 칼보다 도를, 욕망보다 원칙을,
힘보다 정의를. 조선의 시작은 피로 점철된 현실이었지만 그 피 위에서 꽃피운 것은 이상이었다. 그들은 단지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인륜과 의의의 나라를 세웠다. 1392년 한양의 새벽. 경복궁의 단청은 아직 물들지 않았지만 그 돌바닥 위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숨쉬고 있었다. 조선은 그렇게 태어났다. 힘이 아니라 도로, 칼이 아니라 원칙으로. 그들은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500년의 시간을 쌓아 올렸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자 빛이 한양의 하늘을 채운다. 백성의 웃음이 돌아오고 학문의 등불이 타오른다. 조선은 이제 그 찬란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는 세종의 시대, 조선이 가장 아름답고 강했던 순간의 이야기다. 태종이 닦은 질서 위에 세종은 마음의 나라를 세웠다. 그는 왕좌를 권력의 자리가 아닌 백성을 위한 의자의 자리로 보았다. 즉위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요. 나는 그 뜻을 받드는 자일 뿐이다. 세종의 통치는 다스림이 아니라 포용이었다. 그의 정치는 땅을 넓히기보다 마음을 넓히는 일이었다. 1점. 백성을 위한 나라. 세종은 먼저 사람들의 삶이 곧 정치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백성의 말로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그 꿈은 곧 훈민정음의 창제로 이어진다. 1443년 세종은 신하들과 함께 조용히 의문의 비밀을 탐구했다. 그는 배우지 못한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오랜 연구 끝에 나라의 글자 훈민정음이 탄생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따뜻한 글. 세종은 그 글자를 나란말이 백성의 말과 다르다는 구절로 시작하며 세상에 내놓았다. 언어를 통한 통치, 즉 소통으로서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새 글자가 퍼지자 백성들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서민의 노래와 목소리가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조선은 말 그대로 백성이 참여하는 나라가 되어갔다. 2점. 과학. 하늘을 읽다. 세종의 꿈은 땅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손에 담고자 했다. 장영실, 이천, 정추. 이들 과학자들이 세종 옆에서 조선을 실험실로 만들었다. 지구기, 해시계, 물시계, 간이대, 혼천이. 그 모든 발명은 나라의 시간을 백성과 함께 나누기 위한 도구였다. 비가 내리면 농부의 삶이 달라지고 별이 뜨면 나라의 운명이 닿는다. 세종은 자연을 읽는 것이 곧 백성을 읽는 일이라 믿었다. 또한 농사를 위한 지침서, 농사직설. 이는 조선 최초의 국산 농서로 중국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조선 땅의 방법으로 백성을 돕기 위한 책이었다. 세종의 과학은 백성의 삶에 닿아 있었다. 기술이 권력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시기. 그것이 바로 조선의 황금기였다. 3점. 법과 제도의 완성. 세종의 시대는 단지 문화와 과학만이 찬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도와 법, 교육과 군사, 외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틀을 완성시켰다. 경국대전. 조선의 모든 법령을 집대성한 위대한 규범서. 이 책은 세종대에 착수되어 후대에 완성되지만 그 시작과 뼈대는 세종의 시대에 다듬어졌다. 그는 신하들과 논의하고 또 논의했다. 권력자보다 원칙이 먼저, 감정보다 질서가 우선이었다. 세종의 법은 자비로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형벌보다 교화를 중시했다. 백성을 벌로 다스리는 나라는 금세 무너진다. 그 한마디는 시대를 넘어선 통치의 철학이었다. 4점. 평화의 외교. 나라를 지키다. 세종은 외교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았다. 명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북방 여진과 남쪽 대마도에 강력하면서도 절제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조선은 오랜 세월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맞았다. 대마도 정벌 이후
외인과의 통교 규범이 확립되고 외교는 단순한 협상이 아닌 신뢰의 정치로 발전했다. 조선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 인구가 늘고 세금의 체계가 안정되며 농업은 체계적인 생산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5점. 왕과 백성, 하나의 나라. 세종은 자신을 하늘의 대행자가 아닌 백성의 아버지로 여겼다. 기록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혹한 속에서 세종이 백성의 겨울 복장을 살피며 묻는다. 이 옷이 그대들의 추위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 한마디는 그 시대 정치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늘 말을 아꼈고 듣기를 즐겼다. 언제나 신하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했다. 왕이 물었고 신하가 답했으며 그 사이에서 나라의 도리가 피어났다. 세종의 통치 32년. 조선은 가장 안정된 시대를 맞이한다. 그의 시대는 곧 백성이 나라를 믿고 나라가 백성을 믿은 시대였다. 그것은 단지 번영의 시대가 아니었다.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도리가 중심이었고 사람이 곧 나라였다. 세종의 나라는 권력의 나라가 아닌 마음의 나라였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도다어로 나라를 세우고 지식으로 백성을 품으며 사랑으로 역사를 남긴 시대. 그 이름 세종. 한때 찬란히 빛나던 조선의 하늘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예와 음악이 넘쳤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세종의 황금기가 지나간 뒤 조선은 서서히 내부의 그늘과 마주하게 된다. 세조 이후 공신과 권세가들은 나라의 중심을 장악했다. 이들을 훈구 세력이라 불렀다. 반면 지방에서 학문과 절의를 지키던 사대부들, 곧 사림은 점차 중앙 정계로 진출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만남은 화합이 아니었다. 훈구는 기득권을 지키려 했고 사림은 도덕과 명분을 앞세워 그들을 비판했다. 1498년부터 연이은 사화가 일어난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사림은 4차례에 걸쳐 피를 흘렸고 많은 학자들이 유배되고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림은 물러나 지방으로 내려가 서원과 향약을 통해 학문과 조직을 다졌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그들은 미래의 조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사림은 다시 중앙 정치의 주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스스로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동인과 서인, 각기 다른 인물과 노선을 따르며 조선의 정치는 점점 붕당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다. 한때 도덕과 명분을 이야기하던 사림의 논쟁은 점차 권력을 향한 다툼으로 변해갔다. 조정은 이념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터가 되었다. 임금의 정책 하나, 후사를 둘러싼 문제 하나가 붕당의 이해에 따라 갈기갈기 찢어졌다. 조선의 국정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외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략한다. 임진왜란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조선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훈련되지 못한 군대, 붕당 싸움에 몰두해 국방을 소홀히 했던 조정. 그 결과는 참혹했다. 한양은 함락되고 왕은 북쪽 의주로 피난을 떠난다. 길 위에 남겨진 것은 불타는 성과 흩어진 백성들의 통곡뿐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힘이 있었다. 바로 의병과 수군이었다. 평범한 농부, 선비, 승려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바다에서는 한 장군이 일어선다. 이름 이순신.
그는 조선 수군을 이끌고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연승에 연승을 거둔다. 바다의 제해권을 되찾자 일본군의 보급로는 끊기고 전쟁의 흐름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명나라 군대의 참전과 함께 전쟁은 긴 소모전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일본군이 철수하며 전쟁은 끝이 났다. 하지만 조선의 국토는 황폐해졌고 인구는 크게 줄었으며 백성의 삶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전쟁이 남긴 것은 외상의 기억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은 군사행정 외교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조선은 또 다른 외침을 맞이한다. 17세기 중국 대륙에서 후금, 곧 청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여전히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새로운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한다. 1636년 청은 마침내 조선을 향해 대군을 일으킨다. 병자호란. 청군은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했고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한다. 하지만 고립된 산성 안에서 시간은 조선의 편이 아니었다. 결국 인조는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정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다. 조선 왕이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장면은 나라의 자존심을 깊게 찢어 놓았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오랫동안 갈등하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다. 긴 전쟁과 혼란 속에서 조선의 국력은 크게 약해졌다. 더구나 붕당 정치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18세기 그 한가운데에서 두 왕이 등장한다. 영조와 정조. 영조는 즉위 직후 조정을 뒤덮은 붕당 싸움을 다스리기 위해 탕평책을 내세운다. 어느 한 당파도 치우치지 않겠다. 그는 노론과 소론, 남인과 같은 다양한 세력을 능력에 따라 골고루 등용하려 했다. 또한 세제 개편과 형벌 완화 등 실질적인 민생 개혁에 힘썼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의 통치는 조선 정치에 일정한 안정을 가져왔다. 뒤를 이은 정조 역시 붕당의 갈등을 넘어 강한 왕권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다. 규장각을 설치해 학문과 정치를 연계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기용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이라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슬픔을 나라를 위한 의지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영조와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붕당의 뿌리 깊은 분열과 제도적 한계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다. 이 시기는 외침과 내분, 전쟁과 정치 싸움 속에서 나라의 숨이 점점 가빠지던 시간이었다. 한때 이상을 이야기하던 성리학은 때로는 명분을 위한 싸움의 도구가 되었고 붕당은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를 깊게 상처 입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이 더 이상 외부 변화에 둔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었다. 영조와 정조의 개혁은 그 위태로운 나라를 가까스로 버티게 만들었다. 이 시대의 조선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19세기의 몰락과 식민의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500년 왕조의 시간 위로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조선은 여전히 예와 질서를 말했지만 그 껍데기 안에서 나라는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다 끝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이다. 19세기 초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권력 구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왕은 약해졌고 대신 왕실과 혼인으로 얽힌 소수의 가문들이 조정을 장악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
그들은 왕의 이름을 앞세워 관직과 재물을 사적으로 나누어 가졌다. 정치는 더 이상 도리를 말하지 않았다. 관직은 매관매직의 대상이 되었고 백성에게 가야 할 세금과 공물은 중간에서 수없이 잘려나갔다. 나라의 쌀은 창고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권세가들의 손에서 사라졌고 백성의 눈물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조선의 뿌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세금은 무거워졌고 지주는 더 강해졌다. 가난한 농민들은 빚에 쫓겨 논과 밭을 잃고 소작인이 되어 남의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다. 하늘은 먼 것 같고 조정은 더 먼 것 같았다. 그때 민중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신앙과 외침이 태어난다. 동학.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라면 어찌 짓밟을 수 있겠는가? 동학은 억눌린 농민과 천민, 여성들의 가슴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단지 종교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고부 군수의 탐악에 맞선 작은 봉기에서 시작된 불씨는 이내 전국으로 번진다. 탐과 놀이를 쫓아내라. 백성의 삶을 돌려달라. 동학농민군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민중의 절규였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이 외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조정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구실로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온다.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 결국 외세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만 것이다. 이미 그 이전부터 조선은 서서히 세계의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고 있었다. 1876년 강화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모습을 드러낸다. 강압 속에서 맺어진 강화도 조약. 이 조약은 조선을 자주국이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일본에게 문을 열게 만든 불평등 조약이었다.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고 외국 상인들과 물자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조선의 시장에는 이전엔 볼 수 없던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이면에서 전통 경제는 균열을 맞았다. 쌀은 일본으로 흘러가고 농촌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달파졌다. 청과 일본, 두 강대국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개입하며 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맞부딪힌 결과 청일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고 그날부터 조선은 일본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외세의 압박 속에서 조선 내부에서도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옛 방식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군제 개편, 신식학교, 철도와 전차, 근대적 관료제, 서양과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가보개혁,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과부제가, 조혼금지 등 사람의 삶을 바꾸는 조치들도 시행됐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렸고 저항은 거셌다. 구체제와 새 질서는 조화롭게 섞이지 못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를 선언한다. 이는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책봉 질서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근대 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몸부림이었다. 궁궐에는 전등이 켜지고 서양식 건물이 세워졌으며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겉모습의 근대화와 달리 나라의 실질적인 힘은 여전히 약했다. 외교력은 부족했고 재정은 비었으며 군대는 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일본은 더 집요해지고 있었다. 20세기 초 조선을 사이에 두고
이번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맞섰다. 러일 전쟁. 전쟁터는 주로 한반도와 만주였고, 조선은 자기 땅에서 벌어진 싸움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승자는 또다시 일본이었다. 승리의 대가로 일본은 열강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다. 1905년 을사늑약. 일본은 조선의 외교관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 나라의 목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다. 을사오적이라 불린 대신들이 조인한 그 조약은 국민의 동의도 왕의 옥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체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넘어간 고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라의 문 밖에서 이미 운명은 기울고 있었다. 1907년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옹립한다. 군대는 해산되고 무장한 젊은 병사들은 허탈한 총구를 부여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일부는 산으로 올라가 의경이 되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힘은 이미 압도적이었다. 의병의 총과 칼은 근대식 군대와 제국의 논리 앞에서 차츰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8월 일본은 마침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는 조약을 발표한다. 한일 병합.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조선 왕조는 그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다. 궁궐의 대문은 일본의 깃발 아래에서 침묵했고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으며 백성은 식민지에 황국 신민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양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아래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은 천천히 사라져갔다. 이것은 단지 한 왕조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꿈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변화의 문턱에서 끝내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나라, 외세의 파도 앞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한 왕조. 그러나 그 몰락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또 다른 시대가 움트고 있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새로운 민족이식, 근대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간.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 역사는 다음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 왕조는 막을 내렸지만 이 땅의 역사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